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 앞에서는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며 대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에 제출할 무죄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 대책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 소속 법사위원이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유죄인 이유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섭니다.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의도되고 준비된 그리고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종호 최고위원이 어제부터 1심 선고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지도부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도 시위에 동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고를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에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국회에선 무죄 주장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우리 사법부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선고 공판 방청객을 내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특검법을 포함해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입법 독주란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이번엔 예산 독주에 나섰습니다. 검찰, 경찰 예산은 잇따라 삭감에 나선 반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법원과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도심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 1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경 진압이라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는데 집회 방해와 캠퍼스 진입을 지령한 대세 불감 경찰 수뇌부는 예산 삭감과 국민 징계에 처할 것이며 실제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예산 58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갈비 부활전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갈비 삭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과 해병대원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특활비 1억 1,100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공수처 전체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4억 5,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예산도 증액돼 정부 원안보다 늘었는데 국민의힘에선 국가 예산을 무기로 한 재판 거래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관련 증액 예산은 변호사협회가 요구한 거라며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14일 열립니다. 유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6천여만 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통로였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가 받은 돈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역시 공천을 받기 위해 명 씨에게 총 2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고령구수든 시의원이든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검찰은 명 씨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 씨 신병을 확보하면 언론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명 씨가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창원 씨가 공식 부인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는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100만 명 이상 받았다고 하고요. 이거를 오늘 법원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걸 받으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10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과장돼 있다. 뭐 이런 그 지적이 많죠. 왜냐하면 저게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무죄 탄원을 해도 받아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라인으로 서명하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중복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10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그 숫자도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런 식의 무죄 탄원 서명이라는 것이 아니 세상에 뭐 여론조사로 그 범죄 혐의자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 심판하는 것이지 뭐 여론에서 뭐 100만 명 그럼 뭐 100만 명이 저는 설령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 넘게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고 실제 선거에 영향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뭐 탄원서 서명 받는 것 포함해서요. 네. 민주당에서는 광역 단체장들도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네.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이 여론전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이거는 들을 만하죠. 예. 저는 오히려 우리 좀 전에 편집장님처럼 그 개인적으로 탄원에 참여하고 탄원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지자체장의 자격과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은 안 좋다고 봐요. 오히려 본인이 권한과 권력을 가졌어도 좀 아까 이전에 얘기한 100만인 탄원이나 이런 탄원에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뭐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네. 공적인 자격은 국민들이 공적인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잠깐 임명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탄원서, 뭐 광역 단체장들 집단 행동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예산까지 동원해서 이 대표 방어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보도로 나온 건데 네. 이 검찰과 감사원, 경찰의 예산은 깎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법원과 공수처 예산은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법원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1월에만 2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법관 증원, 법원 예산 증액 뭐 이런 법원의 민원 사항을 좀 들어주겠다. 뭐 법원 달래기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검찰, 경찰 이런 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적 조치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뭐 속보이는 예산농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연 민주당이 저런 것들이 국민적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저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관철을 시킬 수 있을지 좀 한번 두고 보시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 정원이 25명이거든요. 현재는 14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수처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김상일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거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뭐 재정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재정의 대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대원칙은 뭐죠?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재정의 대원칙은 형평성이에요. 이것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모은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깨지는 순간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절대 재정을 집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수처에게 적용한 잣대, 그다음에 검찰에 적용한 잣대, 법원에 적용한 잣대, 경찰에 적용한 잣대가 같고 그 형평성이 어그러지지 않았다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유독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안 내요. 그럼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자료를 안 내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도 용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징벌적으로 10% 깎거나 30% 깎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 삭감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합리적인 행동인가? 형평에 맞는 행동인가? 같은 잣대와 기준을 들이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모습이 굉장히 공정한 정당, 공당으로서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뜻을 따라드리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그분들 사건은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야당의 대표를 그야말로 망신주기용,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알겠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계속 생중계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진종호 의원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재판부 재량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적 필요성이 있느냐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계가 허용이 됐어요. 1, 2심의 경우에. 네.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공적 이익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전직 대통령의 과거 비리에 대한 재판 공개 이거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자, 그 몇 년 뒤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공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공개가 훨씬 더 제 개인적으로는 공적 이익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마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그게 더 클 거라고 보는데 뭐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공적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맞습니다.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생중계 요구를 거절을 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쪽 다 뭐 이유 있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유 있는 주장인데 양쪽 다 이유 있는 주장을 하지만 어느 게 더 이유가 크냐라는 네.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익이 훨씬 클 것이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인해서 전체에 가는 공익이 더 클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개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치가 양쪽으로 너무 극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자기 눈으로 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이후에 재판 이후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네. 너무 결론만 나서 그냥 가면은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무조건 그 법원이 잘못돼서 이런 것이다. 내지는 검찰이 잘못돼서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을 다 보면 판사가 합리적이었다. 검사가 합리적이었다. 아니면 억지를 썼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뭐 공개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르면 오늘쯤 이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 내릴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25일에는 그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선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검찰이 지금 징역 2년을 구형해 놨고요. 위증교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2027년 대선에 못 나와요. 그리고 위증교사도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두 선고가 어떤 형량이 나오느냐는 것이지 뭐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 이런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징역 3년을 구형해 놓은 것이 그 징역 2년을 구형해 놓은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구형량하고 선고량하고는 또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피선거권 박탈의 그 선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위증교사의 경우에 이 재판부에서는 위증 범죄는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좀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최근 이 선거법 재판보다도 위증교사 재판 방어에 좀 더 열을 올리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우리 뭐 편집장님도 아는 뭐 전직 판사들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전직 판사들한테 물어봐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쭉 물어본 거에 의하면 그 유죄 가능성이 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 쪽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당내의 어떤 기류가 이재명 대표 입장과 당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뭐냐?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위증교사와 선거법이 똑같이 뭐 양형에 따라서 본인한테 오는 영향이 똑같잖아요.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그 선거 비용 있잖아요. 대선에서. 얼마입니까? 434억 원이라는 돈을 물어내야 돼요. 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부분은 당이나 제가 취재하는 거로는 조금 그 심각한 양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쪽이 강해서 뭐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신경을 쓰고 위증교사 쪽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기류인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것 같다는 기류일 거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관련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한 거고요. 수사 대상도 14개에서 3개로 대거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당도 받아라 이 얘기 같아요. 아니 그 얘기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독소 조항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독소 조항은 다를 거래요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떤 걸 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수사 대상만 그런 얘기를 했고 제3자 추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법 그 경우를 보면 제3자 추천이라는 것이 결국 그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갖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고를 수 있는 이걸 제3자 추천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저는 그건 제3자 추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자 추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 아니 그거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법안이라는 것이 올라와 봐야 알아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거만 가지고 이거 상당히 중립적인 특검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 의도는 뭐 뻔한 거죠. 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일부가
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건데 과연 그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 그 핵심은 특검 추천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특검 추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이렇게 과거 해병대원 특검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거는 제3자 추천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법을 변경해서 지금 여당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당의 어떤 이탈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에게 뭐 어떤 여론전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내면 민주당이 상당히 유연해졌네, 좀 더 합리적이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대로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론을 이끄는, 선도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합리적인 입장으로 변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사흘 전이잖아요. 이 시점에 저 얘기 꺼낸 이유는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부터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첫 번째가 아마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계간의 어떤 이관계 비슷한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동의 뭐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이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봐야 알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선을 좀 돌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하고 이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문제하고 이게 과연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 이럴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을 두고 여야 신경전 계속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14일에 영장실질심사 열리고요. 구속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구속은 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데 뭐 도주 우려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있었던 것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뭐 휴대전화 폐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주었다는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과 말을 맞췄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수사 결과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사안의 중대성에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고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증거인멸 의혹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명태균 씨가 보다 더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명태균 씨를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고요. 조사 때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언론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어떤 방향으로 갈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부분 정황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됐다. 그동안 방치했다라는 거센 비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국민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것 또한 빠르게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하는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보는 어떤 부분,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존재감이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해나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를 몇 년 전에 직접 만나서요. 저 여론조작 수법을 저한테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의 어떤 영업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돈을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영업행위이기 어떤 때문에 통상적인 영업행위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 비즈니스의 일환이라고 저는 예.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민주당에서 그걸 공개했는데 뭐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죠? 명태균 비즈니스입니다.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공천 개입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명태균 씨는 저걸 통해서 이른바 이제 공천 브로커 노릇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걸로 지금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지.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게 뭐 새롭게 무슨 의혹이 제기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최병묵 위원님은 어떤 비즈니스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녹취 내용이 어떤 결정적인 여론조사 조작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맞죠. 예. 그 비즈니스를 누구랑 했느냐, 누구와 연관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비즈니스를 공적인 인물과 했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거기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당의 한 정당의 경선에 관여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황들이 연결이 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제출한 것은 그 맥락을 강화하는,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훨씬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검찰이 앞으로 남은 명태균 씨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요양원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입주민 등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20여 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까맣게 탔고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8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요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건물 입주민 등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2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는 대부분 요양원에 있던 60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6대 가운데 3대가 불에 탔는데 전기차 화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차량이 3대만 탔다는 것만 알고 전기차 아니라고는 확인이 됐어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한 남성이 몰래 침입했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 남성은 집 구조가 궁금해서 주거 침입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는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는 물론 이사의 개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불안과 우울 증세로 이달 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30대 남성 윤모 씨가 자신의 집에 2차례나 몰래 침입했던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입니다. 윤 씨는 피해 여성의 집에 드나들 때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외웠습니다. 윤 씨가 2번째로 침입했을 땐 집안에 가정용 CCTV, 홈캠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윤 씨는 사흘 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사가 전한 주거 침입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술 먹고 실수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게 다른 집 구조가 궁금해서 저희 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찰은 자수한 윤 씨를 입건했지만 A 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이사는 물론 개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거 침입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2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성범죄나 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기도 하고 주거 침입 혐의에 국한되는 걸로 보이기에 일반적으로 벌금 500에서 800만 원 선고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집안의 지문 감식 등을 통해 A 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여자분 휴대폰을 왜 버리셨어요?
하천을 왜 유기했습니까? 무슨 관계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영상에 나간 네. 저 군 장교가 본인 신상 공개 그 경찰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잖아요. 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군 장교가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발생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에 경찰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늘까지 기다린 후에 아마 내일 정도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7일에 이미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까지 공개한다는 건데요. 범죄가 중대하고 그리고 증거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2010년에 신상정보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 이후로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파장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이 일단은 이번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군 장교가 범행 이후에 피의자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경찰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이 각에서는 이게 너무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살해당한 다음 날이었는데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미기가 신고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던 건데요. 그때 이제 가해자가 이 군 장교가 이 전화들을 보고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경찰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이 신고 조치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112에 직접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112에까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또 똑같은 수법으로 마치 피해자인 척하면서 여성인 척하면서 전화를 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속도로라서 통화가 어렵다, 신고 조치를 취하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대응을 했던 112 그 이제 대응단이 있는데 거기서도 발신자가 남성이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경찰에서 남성인데 여성을 흉내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척한 걸 알면서도 대응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의 사망과 연결을 짓기는 어렵고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의자가 빠르게 검거는 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성 목소리로 통화를 한다든지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범행 동기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프로파일러를 지금 동원을 해서 심리 상담 중이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져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범행 동기를 밝힌다는 건 계획 여부를 따진다는 겁니다. 범죄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계획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지금 가해자의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좀 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사건의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운전자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4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사건이 이제 불이 난 차량의 운전자가 실종되면서 의문점이 남겼는데 일단은 사건의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처음에는 불이 난 승용차의 운전자가 실종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지금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강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 서산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 피해자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그 차에 바로 침입을 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처에서 휴대전화도 버렸고요. 그리고 오후 한 10시 정도에는 수로변 인근에 피해자의 시신까지 유기하고 그 이후에는 야산 공터에서 차량을 불태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아파트 주민이 이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당시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불고 이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뒷좌석에 있는 그 잠시의 틈에 이 가해자가 차량에 침입해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차량을 목격한 시민들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대에 저기서 주차를 하는 제가 패턴을 아는데 저기 주차한 사람은 저기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턴에서 나가거나 그래서 세워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차가 주차될 일이 없는데 근데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지?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뭔가 두들기는 소리인지 하여튼 좀 이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까지 훔쳤다고 예. 해요. 그게 12만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작 12만 원을 훔치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요. 이 가해자가 서산 지역의 회사원이라고 하고 평소에 도박빚, 부채가 많아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갑에서 한 12만 원 정도를 훔친 건데 이 돈을 어떻게 했냐라고 경찰이 물어봤더니 로또 사고 뭐 했다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네. 밥도 사 먹었다라고 하니까 로또 사고 밥을 사 먹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뺏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사건을 보입니다. 네, 저는 10여만 원 때문에 이렇게 살인까지 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 40대 남성이 이제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까지 걸린 시간 30여 분이라고 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살해와 방화 모두 다 정말 끔찍한 범행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범행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32분 만에 이 범행이 끝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계획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또 어떤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획 범죄 여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말고도 혹시 미제 사건 중에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여죄가 아닌지 관련성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성의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번 작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습을 받은 러시아 탱크와 군용 차량에서 잇따라 연기가 피어오르고 차량에 타고 있던 군인이 가까스로 기어나와 몸을 피합니다. 쿠르스크 교전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Значне угрупо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50 тисяч особового складу армії окупанта, які завдяки Курській операції не можуть бути направлені на інші напрямки ударів Росії на нашій території. 앞서 CNN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러시아가 본토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병력 약 5만 명을 전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한 155mm 포탄 100만 발은 예정보다 9개월가량 지연 도착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해당 포탄이 연말쯤 모두 전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e clear purpose of this visit is to stress the European Union support to Ukraine. This support remains unwavering. 체코는 이와 별개로 올 연말까지 포탄 50만 발을 구매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해당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네, 화제가 되는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 병사 총 5만 명을 집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역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살아도 남을게 수신. 물개나 남을게 수신. 네, 들으신 것처럼 사자, 물개 정확하게 북한 말이 들리거든요. 어떤 내용을 수신했다고 보세요? 네, 사자가 물개를 찾고 있죠. 네, 빨리 물개 우리 연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마 주둔지에서 어디 수리를 위해서 멀리 떠나 있는데 이제 부대로 복귀하라. 그래서 찾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파상 공격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도 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아마 감청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러시아가 이제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 소집을 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군의 역할이 그래도 결국은 보병적인 역할이 아니겠냐 이런 식의 분석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이제 휴전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치열하게 이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역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됩니다. 한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북한군 병력 11,000명과 러시아군 병력 한 4만여 명이 결집을 해서 5만여 명의 병력으로 결국은 반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갖다가 이제 러시아 영토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지금 대격전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오늘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했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비준을 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6월에 이제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군사동맹 조약이죠. 유엔 헌장과 자위권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전투에 하면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한다라는 입장인데 요거 북한에서는 소식이 안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일 날 이제 푸틴이 비준 서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북한도 김정은이 비준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이면서 이제는 양측이 완벽하게 군사동맹 조약을 발효시킨다라는 것이죠. 무기한이고요. 언제 어느 때든지 전투가 나면 상호 간에 파병을 해서 지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북러 간의 군사동맹 조약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추가 파병, 무기 지원 가능성 여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가능성은 이제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현재 11,000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최대 10만여 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유세 기간 동안에 본인이 뭐 24시간 안에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했지만 이제 휴전을 두고 양측이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벌써 이제 물밑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를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러시아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정상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러시아가 몸값을 높이려는 전술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통화 안 한 것을 통화했다고 보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은 현 국경선을 인정하고 확전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토군이 이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이제 휴전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더 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최대한의 일당의 반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이제 휴전에 들어가겠다.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아주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휴전 제의를 조금 아주 마다하는 듯한 몸값 올리기 전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집권 2기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 지원을 얼마나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선인의 장남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국의 지원이 끊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12월 17일, 38일 남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12월 17일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제 취임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때까지만 바이든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빨리 종전 휴전으로 가라는 이제 일종의 무언의 압박 전술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가운데도 지난 주말 밤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 주고받았습니다. 종전이 정말로 이뤄질 수 있을지 트럼프는 뭐 내가 당선만 되면 24시간 안에 종전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종전에 대해서. 네, 호언장담과 달리 현실은 이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확전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양측이 드론 공격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145대를 쐈고요. 또 이쪽에서도 84대를 모스크바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34대가 모스크바 영공에 나타났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규모라고 해요. 네, 양측의 뭐 마지막 일종의 뭐 치열한 마지막 기싸움이랄까요?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20일까지는 상당히 양측이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젤렌스키도 여기서 밀린다면 이제 휴전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올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그러고 푸틴은 또 유리한 휴전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쿠르스크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을.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이 트럼프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더욱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이 취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무기 지원을 미국이 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무기만 가지고는 러시아군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취임 이후에는 조금 러시아 측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아침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88,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 74,400달러, 우리 돈 1억 원을 넘기며 상승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전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처음 8만 달러 선을 넘은 데 이어 한국 시간 오전 6시 25분쯤 사상 처음으로 8만 8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여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이틀 연속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 고공행진은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 산업 규제 해제 공약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당선 확정 전날과 비교해 일주일여 만에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다른 가상자산은 물론 관련 종목까지 줄줄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취임식까지는 기대감의 상승장이 이어질 전망인데 트럼프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4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지는데요. 이번 수능을 위해 세종시의 한 인쇄 공장에서 인쇄된 시험지가 전국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연평고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일찌감치 육지로 향했는데요.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실을 떠나는 수험생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네, 수험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일단은 좋은데 그래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뒷바라지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은 가족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수능일이 다가오면 전국 유명 사찰들은 수험생 가족들로 붐빕니다. 가족들의 간절함이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수험생 후배들도 기도를 하는데 후배들은 좀 더 재기발랄한 응원을 보냅니다. 재치 있는 문구들로 선배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간 준비한 것들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광주와 무안, 사천,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키겠습니다. 밤사이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경기와 충청,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광주와 대구는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9도, 제주 20도, 부산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으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